남편의 49제가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김명수는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고 쌀을 씻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32년 동안 늘 두 사람 분량으로 차리던 밥상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분이었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명수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 박성태가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등받이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낡은 나무 의자. 고쳐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끝내 고치지 않던 의자였습니다. 지금은 그 기울기조차 그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명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울 때도 조용히 우는 사람. 국 냄새가 났습니다. 명수는 일어나 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김명순 올해 57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교육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6에 임용됐고 30해 가까이 초등학교 교단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신뢰했고 동료 교사들은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명수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결정에 먼저 따랐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신의 필요를 먼저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명순에게 무엇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그녀는 잠깐 멈추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대답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 박성태는 지난 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고도 없었고 인사도 없었습니다. 퇴직하면 고향 인제에 내려가 텃밭이나 일구자던 말이 마지막 약속이 되었습니다. 명수는 그 약속을 혼자 가슴에 안았습니다. 국이 다 됐습니다. 명수는 밥을 퍼고 국을 떴습니다. 한 사람분.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국이 조금 식어 있었습니다. 데울까 하다가 그냥 먹었습니다. 식은 국도 국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명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지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울어진 의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서랍장 쪽에서 무언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서랍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자물쇠처럼 닫아두던 아래 서랍. 명수는 그 서랍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상하게 그 서랍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됐습니다. 57회를 남을 위해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문을 열려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생 박재원이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형수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명수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명수는 차를 내오지 않았습니다. 재원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재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다름이 아니라요. 형이 남긴 인제 땅 있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에서 관리해온 땅이거든요. 형도 살아계실 때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냥 명의 정리를 좀 도와드리려고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말의 순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명수는 30년 교직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보다 눈이 먼저 움직입니다. 재원의 눈이 그랬습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명수는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토지 양도 동의서였습니다. 아래쪽에 도장 찍을 자리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서류 두고 가세요. 재원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형수님,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이니까 조용히 정리하자는 거죠. 바깥에 들고 나가면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알겠어요. 두고 가세요. 명수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재원은 더 말하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명수는 서류를 펼쳐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그 땅에 대해 집안 땅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퇴직하면 거기서 살자고 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살자고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명순에게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떼는지 몰랐습니다. 법무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평생 남편이 처리했습니다. 명수는 도장만 찍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 와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흘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수나 재원이한테 들었다. 우리가 남이가. 집안일은 집안끼리 해결해야지. 성태도 그걸 원했을 거야. 명수는 전화를 귀에 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도장 하나 찍으면 끝나는 일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싸움도 없고 눈총도 없고 이 무거운 침묵도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지내면 됐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남편의 서랍 앞에 섰습니다.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서랍이었습니다. 남편이 닫아두는 것은 묻지 않는 것이 명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믿을 것이 없었습니다.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열어야 합니다. 지금은 알아야 합니다. 명수는 천천히 서랍을 당겼습니다. 등기우편이 온 것은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박재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결이었습니다. 명수는 봉투를 뜯지 않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난방이 잘 되는 집인데도 손끝이 시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내용 증명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문장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인재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 유언장 진위 확인 요청, 그리고 마지막 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수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4월이었지만 하늘은 흐렸습니다. 시동생이 처음 찾아온 것은 49제 사흘 뒤였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서류 봉투를 들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순에게 차를 권하지도 않았고 명순도 차를 내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형수님, 다름이 아니라 형이 남긴 인제 땅 말씀인데요. 재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눈이 달랐습니다. 명수는 30년 교직 생활에서 눈빛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의 눈은 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재원의 눈이 그랬습니다. 그 땅이 원래 아버지 때부터 집안에서 관리해온 땅이잖아요. 형도 살아계실 때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명의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요. 명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토지 양도 동의서였습니다. 아래쪽에 도장 찍을 자리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서류 두고 가세요. 명수는 서류를 소파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재원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돌아왔습니다. 형수님,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형수님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이니까 조용히 정리하자는 거죠. 재원이 돌아간 뒤 명수는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그 땅에 대해 한 번도 집안 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퇴직하면 거기서 살자고 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살자고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명순에게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동안 압박은 조용히 그러나 촘촘하게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순아, 우리가 남이가. 재원이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집안일은 집안끼리 해결해야지. 바깥에 들고 나가면 서로 망신이지 않겠어. 목소리는 여든 노인의 것이었지만 말의 구조는 달랐습니다. 명수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서 누가 전화를 하라고 시켰는지 알 것 같았으니까요. 동서도 찾아왔습니다. 커피 한 잔 사들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주변에서 언니 보는 시선이 좀 그래요. 형부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문제로 나온다고. 언니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저는 알지만 다들 그렇게 보더라고요. 명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래요.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동서는 더 말하다가 대답이 없으니 먼저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명수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서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평생 쌓아온 자기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재원도 시어머니도 동서도 아니었습니다. 명순 자신이 스스로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날 저녁 명수는 남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49제가 끝나던 날 밤부터 마음에 걸리던 서랍이었습니다.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었습니다. 남편이 닫아두는 것들은 묻지 않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랍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보험증서, 통장 사본, 각종 고지서 묶음. 남편은 지저분한 사람이었는데 서랍 안만큼은 단정했습니다. 명수는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명순이한테. 남편의 악필이었습니다. 살아생전 늘 놀림받던 알아보기 힘든 그 글씨.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네 글자만큼은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아니면 명순이 너무 간절하게 읽으려 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수는 봉투를 들고 식탁으로 나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앉았습니다.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뜯기가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든 뜯는 순간 돌아올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얇은 서류 한 장과 편지 한 장. 서류부터 봤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인재 소재 토지. 소유자란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명순. 명수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낯설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서류에 이렇게 크게 쓰인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줄도 맞추지 않고 받침도 틀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수는 한 글자도 흘려 읽지 않았습니다. 명순아, 내가 먼저 가면 재원이가 움직일 거다. 걔 어릴 때부터 내가 알아. 욕심은 없는데 겁이 많아서 더 위험한 놈이야. 인제 땅은 진작에 내 이름으로 해놨다. 공증도 받아놨으니까 걱정 마라. 내가 나 따라다니느라 교사 일 일찍 그만둔 거 나 알고 있어.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은 거. 그때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말이 원래 잘 안 됐잖아, 나는. 이렇게라도 남긴다. 오지수 기억하지? 내가 담임 맡았던 애. 변호사 됐더라. 연락처 적어둔다. 믿을 만한 애야. 부탁해. 그리고 명순아. 고생했다. 명수는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한 번 읽었습니다. 두 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번지지 않으려고 얼른 손으로 닦았습니다. 글씨가 번지면 안 됐습니다. 이 글씨는 지워지면 안 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싸운 다음 날도 힘든 시간을 버텨낸 다음에도 남편은 그 말을 끝내 살아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죽고 나서야 서랍 속 편지로 건넸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둘 다 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얼마나 지났을까요? 명수는 편지를 반듯하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도 함께 넣었습니다. 봉투를 가슴께에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슬픔은 잠시 뒤에 해도 됐습니다. 명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쓰러져도 밥은 먹는 사람. 울어도 할 일은 하는 사람. 편지 끝에 적힌 연락처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지수. 기억났습니다. 6학년 2반이었습니다. 말수가 없고 혼자 있기 좋아하던 아이. 그러나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아이였습니다. 명순이 담임을 맡던 해에 부모님이 이혼했고 그 아이는 한동안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명수는 매일 아침 교문 앞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결국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명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2번, 3번.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수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지수 씨, 나 김명순이에요. 은평초등학교 6학년 2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무언가 들어있었습니다. 놀람도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같은 그런 담담함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수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내일 시간 돼요? 네. 어디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수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적힌 봉투. 김명순이라는 이름이 찍힌 등기부등본. 오지수의 전화번호. 3가지였습니다. 가진 것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없지는 않았습니다.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개수대에 쌓인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다 마치고 나서 명수는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진 부엌에 잠깐 섰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생했다. 남편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명수는 짧게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일이 있었습니다. 57의 명수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지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왔습니다. 은평구 골목 끝 작은 카페였습니다. 명순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키가 훤칠한 청년이었습니다. 짧은 머리, 단정한 외투,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어릴 때 모습이 얼핏 겹쳐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지수는 잠깐 멈추다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대답 대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과 편지. 오지수는 천천히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서류를 반듯하게 정리해 돌려줬습니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명순에게는 길게 들렸습니다. 법적 절차는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오지수는 먼저 남편이 공증을 맡겼던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공증된 유언장 원본이 그곳 보관함에 있었습니다. 재원이 주장하는 위조 의혹은 그 서류 하나로 근거를 잃었습니다. 오지수는 명순에게 전화로 짧게 전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명수는 전화를 끊고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 버텼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4월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유언장 진위 확인과 소유권 이전 청구였습니다. 소장이 도착한 날 명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법원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울음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명순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키면 어떡해? 성태가 보면 뭐라 하겠어? 명수는 전화를 귀에 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게 명순이 32년 동안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머니, 성태 씨가 남겨준 겁니다. 제 이름으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수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팠습니다. 분명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명수는 그날 처음으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척들 모임에서 이름이 빠졌습니다. 30년 가까이 드나들던 시댁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명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장을 봤습니다. 혼자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오지수가 가끔 들렀습니다. 서류를 들고 오거나 진행 상황을 전하러 왔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필요한 말만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방문이 명순에게는 적당했습니다. 위로는 때로 말이 없어야 더 깊이 닿는다는 것을 명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오지수가 돌아서다가 멈추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교문 앞에서 기다려주셨던 거 저 아직도 기억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 계셨잖아요. 명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선생님이니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명수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남았습니다. 선고일은 5월 초였습니다. 법정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방청석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변호인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명순과 눈이 한 번 마주쳤습니다. 재원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명수는 오지수 옆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자리가 정렬됐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 에어컨 소리. 명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재원 측 변호인이 무언가 적었습니다. 재원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명순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지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겼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법정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긴 사람으로 있고 싶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5월의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명수는 잠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지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내려가야지요. 오지수가 잠깐 웃었습니다. 명순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더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명순의 걸음이 달랐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57의 명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명수는 인제로 내려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5월의 산은 연두색이었습니다. 아직 짙어지지 않은 막 세상에 나온 것들의 색이었습니다. 명수는 오랫동안 그 색을 바라봤습니다. 땅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자주 오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명수는 장화를 신고 호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풀을 뽑았습니다. 한 줌 또 한 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쯤 명수는 호미를 내려놓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흙을 손으로 집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단단한 흙이었습니다. 이게 내 땅이구나. 소유의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발붙일 곳이 생겼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명순에게는 더 컸습니다. 이튿날 아침 명수는 읍내 화원에 갔습니다. 상추 모종, 고추 모종, 토마토 모종. 남편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멈췄습니다. 구석자리에 라일락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작은 나무였습니다. 명수는 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라일락은 명순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강원도 외갓집 마당에 있던 나무. 봄마다 연보랏빛 꽃이 피면 온 마당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가 좋아서 혼자 마당에 나가 앉아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까마득히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시댁에서 좋아하는 것. 그것들을 먼저 챙기다 보면 명순의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주세요. 텃밭 한쪽 구석에 라일락을 심었습니다. 남편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명순의 취향이었습니다. 구덩이를 팠습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나무는 작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명수는 한참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올해 꽃이 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내년에 피어도 됐습니다. 나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지수가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텃밭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장화를 신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일했습니다. 많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땅에 서서 같은 방향을 보며 움직였습니다. 저녁은 명순이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묵은지.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오지수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어릴 때요. 교문 앞에서 선생님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명수는 수저를 내려놓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랬지요. 그게 저한테 많이 남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준 거요. 명수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천천히 삼켰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오지수 씨가 결국 들어오던 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지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명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결혼 초에 샀다가 쓰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쓸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첫 줄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오늘도 김명순으로 살았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선생님으로 불렸던 여자였습니다. 57이 되어서야 자기 이름을 매일 스스로에게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라일락은 이듬해 봄에 피었습니다. 작은 나무에서 연보랏빛 꽃송이들이 하나씩 터졌습니다. 향기가 났습니다. 어릴 때 외갓집 마당에서 맡던 그 냄새였습니다. 명수는 꽃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꽃송이를 건드렸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부드러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무언가가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굳이 붙이자면 충분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봄이 충분했습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명수는 이제 그 말을 믿었습니다.